개념 수능 특강 사회문화 10번째 시간입니다. 달팽이라는 노래인데요. 권세범 학생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패닉이라고 하는 그룹을 알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적 씨는 잘 알죠? 그래서 이적 씨가 초창기에 불렀던 달팽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먼 날, 이게 틀렸네요. 먼 날 언젠가 저 거친 바닷속 세상으로 뭐 갈 거야,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약간 부를 예정이었는데 움찔 놀라가지고 그래 노래 안 부르기로 했지라고 해서 멈췄습니다. 달팽이가 어느 천년에 정말 저 그 세상급 바다까지 갈까요? 이 가사 속에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달팽이가 느린 걸음이지만 꾸준히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무렵에 한 학생의 완강, 개념 강의 완강 수강 후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해준 표현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딱 있었어요. 하단 자막으로 나오지요. 뭐라고 그 학생이 얘기했냐면, 마라톤을 할 때 신발끈이 풀리면 다시 질끈 매고 달려야 하는데 신발끈이 풀린 채로 달려온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완강까지 31강까지 쭉 달려오는 동안 중간에 뭔가 헐거워지고 뭔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쭉 그냥 완강까지 신발끈이 풀린 채로 내달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그럴 때가 많죠. 특히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이 조급했었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10강쯤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한 번쯤은 신발끈을 질끈 매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는 정말 달팽이처럼 느린 걸음이지만 꾸준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맘때쯤, 지금 또 1단원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됐으니까요. 한 번쯤 신발끈 질끈 묶고 점검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1단원의 내용 정리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되면 1단원이 딱 끝납니다. 아무래도 사회문화에서는 1단원이 중요하니까 이 수능 특강에서는 훨씬 압축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래도 1단원만큼은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 역시나 마인드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 주인공인 건 이제 오늘까지 얘기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사회문화현상을 주인공으로 해서 사회문화현상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가 기억나시죠? 나셔야 합니다.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했던 것, 그리고 이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더라라고 해서 관점 배웠던 생각 나실 거고요. 연구 방법 두 가지. 연구 방법 할 때는 자료 수집해야 되니까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번 시간에는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로 넘어가요. 시험에는 탐구 태도, 연구 윤리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원리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수능 출제 포인트 빈도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2014년 6구 수능에는 탐구 태도가 계속 나왔었고요. 즉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연구 윤리는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지 하나에 이렇게 추가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례적으로 2014년 말에 치러졌던 2015 수능에서는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에 관련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는 탐구 태도, 그리고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제가 쭉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내용들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조금 머리 이렇게 편안히 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3.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와 연구윤리에서 배울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의도와 가치를 담고 만들어낸 가치 함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탐구 태도가 있고 그리고 연구 과정 중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내지는 가치가 중립되어야 하는 단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 윤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 탐구 태도에서는 첫 번째로 탐구 태도의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태도 네 가지 하면 첫 번째 성찰적 태도, 두 번째 객관적 태도, 세 번째 쓸까요 다? 성찰적, 객관적, 개방적 태도, 그리고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다. 이렇게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로 출제될 때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문화에서는 앞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딱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관련된 진술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탐구 태도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 네 가지가 있지. 성찰적, 객관적, 개방적, 상대주의적. 그럼 이 가운데 하나를 묻는 거구나 라고 해서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면서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큰 카테고리 속에서 탐구 태도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 여기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해서 서술하라고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양적 연구 과정 속에서 우리 양적 연구를 주로 놓고 할 거예요. 양적 연구 과정 속에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단계를 나눌 거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윤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탐구 태도 네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는 이 세 가지 정리 내용들은 모두 개념 원리 교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73페이지에 쭉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173페이지에 적으시면 되고요. 노트 있는 학생들은 노트에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탐구 태도부터 보겠습니다. 탐구 태도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3-4줄 정도 필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트에 이렇게 좀 그리시면 되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찰. 두 번째는 객관.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개방. 네 번째는 상대주의적 태도. 그래서 기억으로 된 탐구 태도가 두 가지 있고 시옷으로 된 탐구 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 강의에서는 할 때 객계, 상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는 순서가 바뀌어서 바뀐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찰적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성자가 반성하다 할 때 성자고요. 그리고 관찰하다 할 때 찰자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관찰하는 태도예요. 반성하고 관찰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있죠. 그러면 그 현상이 그냥 당연한 거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의 이면을 보는 겁니다. 이면. 그 뒤에, 그 이면에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파생되는 그런 결과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돼서 얘기가 되죠. 무엇이냐면 이 성찰적 태도를 우리가 연구 과정 속에서 배웠었는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연구 과정을 쭉 정할 때. 즉 무엇이냐면 연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어떤 연구를 할 때 출발점이 되는 태도라는 거죠. 부모 자녀 학교 폭력과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시간에는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반성하고 관찰하는 태도가 바로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과정을 쭉 할 때 첫 번째 연구 주제 설정, 문제 인식할 때 바로 이 성찰적 태도를 필기를 했었던 것이고 성찰적 태도가 강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찰적 태도는 연구에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 노년기
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이 노년기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태도, 관찰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연구 과정을 되짚어보는 태도. 여기 되짚어본다라는 게 뭐죠? 바로 반성하고 다시 한번 그런 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되짚어본다라는 것이 반성하는 그런 성찰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술, 특히나 현상의 이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한다라고 나오면 성찰적 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포인트만 짚었습니다. 객관적 태도는 뭐겠어요? 쉽죠, 이거는. 가치나 주관, 이해관계를 배제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로 많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가치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하는 태도.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탐구하는 태도. 이 경험적 자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경험적 자료가 무엇이냐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나의 가치나 나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입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태도, 연구하는 태도라고 하면 객관적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들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개방적 태도가 나옵니다. 개방적 태도는 정말 개방하고 열어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전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또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그리고 나의 의견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즉 이게 확실히 맞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으로 생각하는 태도. 잠정적인 결론이 뭐죠? 가설로서 인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개방적 태도가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은 시대나 그 사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그 자료 수집 방법에서 했던 참여관찰법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참여관찰법 할 때 제가 예로 뭐 말씀드렸었냐면 마사이족은 인사를 할 때 침을 뱉는다라는 예를 드렸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인사를 하는데 침을 쫙 뱉을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침을 뱉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 사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분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사이족이 서로 침을 쫙 뱉으면서 인사하는 그 현상은 그 각각의 사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더러워 라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배경 그리고 맥락 속에서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객관적 태도에서 조금만 더 써보면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나의 상황 속에서 서로 대립이 되고 어떤 논쟁이 주어지면 객관적일 수가 없죠.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객관적을 제3자적. 냉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셨나요?
기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은 탐구 태도와 관련된 진술이다. 탐구 태도를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제시문에서 어떤 탐구 태도인지 찾아서 맞는 선지를 고르는데 선지에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진술들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다. 그러면 반성하고 관찰하는 성찰적 태도. 사실에 근거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며 제3자적이다. 그러면 객관적 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허용하고 내 진술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면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면 개방적 태도, 상대방의 그 상대의 사회의 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면 상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이니까 지금 이렇게 탐구 태도 공부한 내용을 선지, 제시문, 사례를 통해서 어떤 탐구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수능특강 강의 중에 활용하는 참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기출문제들 저 옛날에 고2 기출문제 이런 것들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은 지금 자료실에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하지 않으신 상태로 저와 같이 이렇게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고요. 멈춤하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보셔도 되고 또 필요한 학생들은 프린트해서 보셔도 됩니다. 2011년 6월 6번에 나왔던 제시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태도인지 맞춰보세요. 이러한 태도를 제사 관습에 비추어 보자.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계승하고 있는 제사 관습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진술들 자주 나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냥 넘기면 이건 탐구의 주제도 되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왜 오늘날 제사가 이런 형태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왜 여자들이 음식을 차리는지, 왜 절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존재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밑줄 그은 부분들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성찰적 태도죠. 반성하고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자. 그냥 당연한 일로 보고 여자가 음식을 하고 남자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당연해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그 이면에는 왜 그런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따라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그 태도, 즉 성찰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례 속에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갑은 평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죠.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는 누락시켰어요. 정당 절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어땠습니까?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주관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는 빼버리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객관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됐습니까? 고2 제시문이었습니다. 역시나 고2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교수는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가 사회를 존속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혈연 중심으로 가족 형태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교수가 얘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학생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무시했답니다. 이 을 교수에게 요청되는 탐구 태도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정답을, 여러분도 카메라 감독님 말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개방적 태도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를 중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내 의견에 대한 비판도 허용하고 내 의견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2011년 4월에 있었던 제시문 보겠습니다. 교사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프리카 빈곤국들은 높은 출산율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학생이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미개해요. 비합리적이에요. 왜 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가 포인트네요. 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사회의 그 맥락 속에서 왜 이렇게 다산하게 되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창금을 받고 17살, 15살부터 시집을 가서 조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상대주의적 태도가 됩니다. 되셨죠? 이제 여러분 탐구 태도 살펴봤습니다. 4가지 탐구 태도 살펴봤고 사례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살펴본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온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한참 떠들썩했었죠. 한국에는 에볼라 감염 환자가 없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진술은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야 한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이고요. 하나는 가치입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가치예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없다 인 것이 사실이고, 에볼라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야 한다가 가치가 되죠. 그쵸? 써보겠습니다. 사실, 가치. 지금 이 사례는 수능특강 교재에 나왔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됩니다. 한국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 라는 진술이 사실에 해당되는 진술이고요. 아프리카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가치와 관련된 진술입니다. 그러면 이 진술을 통해서 사실과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한 진술은요, 가치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가치와 관련된 진술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또 두 번째,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어때요? 있죠. 그쵸? 있습니다. 사실은 판별할 수 있어요. 정말 한국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야 한다라는 가치 진술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예를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예가 사실인지 가치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우리나라 40대 부부의 이혼율이 80%다. 우리나라 40대 부부의 이혼율이, 한국이라고 쓸까요? 예. 한국의
40대 부부의 이혼율이 80%다. 이 진술은 기억하십시오. 사실인 진술입니다. 어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머, 그러면 우리나라 40대 부부의 80%가 이혼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틀린 진술이에요. 선생님 사실이라면서 틀렸다라는 말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렇죠. 이 사실을 보세요. 사실의 정의, 가치나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뭐냐면 거짓인 사실인 거죠. 거짓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5%였다. 이것도 사실인 겁니다. 거짓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인 진술이 나오면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봤고요. 또 하나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대립이 일어났을 때 이 해결이 더 용이한 것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의견 대립이 일어났을 때 해결이 용이한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에볼라 환자가 없어. 아니야, 있어. 없어. 있어. 라고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찾아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자. 40대 부부의 이혼율이 80%야. 아니야. 80%야. 아니야. 의견 대립이 일어났을 때 찾아보면 되죠. 참 거짓,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가치는 그렇지가 않죠. 아프리카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야 돼. 아니야. 이런 것들은 참 거짓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의견 대립은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되셨나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양적 연구를 여기 빨간색으로 쓰지 않을게요. 양적 연구를 객관적 연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을 말할 때 객관적 연구다,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객관적이다라고 설명할 때 바로 이 사실과 가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양적 연구를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양적 연구가 그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객관적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양적 연구할 때 식물의 증산작용 설명했었죠.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현상 연구도 식물의 증산작용을 연구하는 과학 연구랑 자연과학의 연구랑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어떤 가치나 평가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식물의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죠.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여기다 개입시키지 않아요. 식물의 증산작용에 개입시키지 않아요. 평가하거나 이 나쁜 증산작용 또는 어떤 평가나 가치를 넣지 않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는 이 존재하는 현상 사실과 연구자의 가치가 엄격히 분리된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한 거죠. 양적 연구는 이와 같이 자연과학처럼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자연현상 연구처럼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 속에 주어진 선지에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진술 하나 사실과 가치가 나왔으니까 추가해봤습니다.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가치를 개입해야 되는지 가치를 중립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연구 주제를 설정하죠. 양적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말해보세요. 가설을 설정하죠. 말하고 있나요? 또 그 다음엔 연구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 짭니다. 이것을 연구 설계라고 했어요.
연구 설계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야죠. 함께 쓸게요. 그리고 가설이 맞는지 이제 분석한 내용과 맞춰서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죠. 결론을 활용해서 대안 모색하죠. 이 과정 중에서 잘 보십시오.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나는 부모 자녀와의 대화 시간과 학교 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싶어. 나는 입시 제도와 학교 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싶어.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주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는 바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설을 설정할 때도 부모 자녀와의 대화 시간과 학교 폭력 간의 관계, 또 어떤 학자는 입시 제도와 학교 폭력 간의 관계, 가설을 설정할 때도 역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어요. 또 연구 설계할 때도 부모 자녀와의 친밀도를 대화 시간으로 하는,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만 따로 떼서 하거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부모 자녀 간의 친밀도하고 학업 성취로 할 거야. 이렇게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문제 인식된 부분에 따라서 연구 주제 설정하고 이걸 그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가치가 개입되죠. 그렇죠? 그리고 친밀도는 대화 시간으로 하겠어. 학업 성취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하겠어. 이런 연구자가 있는가 하면 학업 성취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으로 하겠어. 국영수 점수의 평균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연구 설계할 때 나는 면접법으로, 나는 차별관찰법으로 할 거야. 나는 실험법으로 또는 질문지법으로 하겠어. 대상은 100명으로 하겠어. 10명으로 하겠어. 이런 것들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그것들을 짜 나가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우리 보셨다시피 내가 정당 활동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해서 정당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빼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올바른 연구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 과정은 엄격히 가치 중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대안을 모색할 때, 활용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때는 연구자마다 그런 대책이나 대안 등이 각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치가 개입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2015년 수능에서 이렇게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단계들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173페이지 맨 아래에 적어두시면 되는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기억하고 있죠? 큰 줄기 항상 얘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윤리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윤리가 매우 중요해요. 이 연구윤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 두 번째는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그리고 연구 다 한 다음에 결과를 공표할 때 필요한 윤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과 관련된 윤리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구 대상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사후에 연구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목적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보면 실험법과 관련해서 나왔던 31페이지 심화탐구에 보면 그 실험이 나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복종 실험이 나오죠. 이 복종 실험이 나오게 된 게 왜 나오게 됐냐면 왜 그 히틀러 나치 치하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이고 정말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명령들을 사람들이 따랐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사람들은 권위에 어느 정도 복종하는가 이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짠 거죠. 공포심과 학업 성취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놓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그 전기 충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연구 대상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이 문제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틀렸네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소리 지르면 전기 충격을 더 높이세요. 더 높이세요. 계속 한 겁니다. 애초에 이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틀린 학생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그런 그 위태로운 단계까지 전기 충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위태로운 단계까지 이 연구 대상자들이 막 전기 충격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전기 충격을 올리십시오. 학업 성취를 위한 연구입니다. 올리십시오 라고 어떤 권위적인 존재가 명령을 하면 복종하는구나 라는 연구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실험을 할 때 사전에 이거 복종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이 목적은 이 권위에 복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라고 먼저 알려주면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지금 전기 충격기 가라고 하는데 이게 권위에 복종하는지 그거 실험하는구나? 그러면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연구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실험에 따라서는 사후에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목적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 연구 대상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알려줘야죠. (1박 2일간)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 이걸 연구한다라고 해요.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재고 할 거고요. 컴퓨터 게임을 했을 때 어떠한 피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 다 말을 해줘야죠. 그래야지만 이 목적과 과정의 동의를 구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말했을 때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과 과정의 동의를 구한다, 예상되는 피해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와 함께.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익명성.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다 연구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그런 우울증 병력들을 다 공개한다라고 해보세요. 그것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익명성,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제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자료 조작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자료를 내 연구에 인용했을 때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어떤 자료에서 이 내용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공표할 때는
그 결과와 관련한 내용들을 은폐하거나 나에게 불리하다고 또는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집단에 불리하다고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즉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연구자는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이 발표한 이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 번만 읽어두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연구 대상과 관련해서 동의, 예상되는 피해,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익명성, 사생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고2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나 볼게요. 어떤 교육청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협의회에 의뢰해서 비밀 보장을 전제로 실시한 초, 중, 고등학생의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해서 초,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해서 흡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흡연율이 지난해 6월에 비해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교육청은 평생 금연 서약서 작성, 금연 동아리 운영 등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은 학부모의 이 초등학생은 참 연구하면서 연구자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초등학생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니. 중고등학생이면 그래 컸다 치지만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참여한 흡연 관련 학생의 자료를 해당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넘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연구 윤리 위반이 나타난 것이죠. 어떤 거죠? 개인의 은밀한 초등학생이지만 분명히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해서 이 학생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흡연 실태에 대해서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거 이렇게 해보다가 엄마 거 아빠 거 엄마 거 말도 안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은밀한 사생활입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이 사안들, 사생활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학교까지 공개했네요. 인권이 침해된 것이죠. 고2 문제라 굉장히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수능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제시문이 나오고 여기서 드러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진술을, 옳은 진술을 고르시오 하면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 번만 개념 다시 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교재 36쪽에 보십시오. 사회문화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 이런 것들을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왜 그런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태도다. 보십시오. 무슨 태도입니까? 그렇죠. 성찰적 태도입니다. 자신의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성해보는 태도, 되짚어보는 태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 되셨죠? 암기하는 거 아니고 성찰, 반성 관찰이니까 이면에 적극적이구나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말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성, 이건 한 번만 보면 되는데요.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사회문화현상은 단순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뒷면을 한번 봐보자. 여기요. 복잡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안 된다. 그 이면을 보자 라고 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있냐면 사실로서 판단하는 태도다라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객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해 드리기로는 어떻게 했었냐면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태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필요성 한번 읽어볼까요? 객관적 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죠. 정당의 사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고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가 연구에 개입되면 말한 대로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쭉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보겠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뭡니까? 개방적 태도가 되는 것이죠. 개방적 태도. 그래서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의 결론 역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서 잠정적인 결론이죠. 잠정적인 결론은 언제든지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 필요성,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실이 아님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는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을 떠나서 그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상대의 입장에서 맥락이나 그 상대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과 가치였습니다. 볼까요?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및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사실이라고 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나 주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라고 말하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경험적인 자료,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참 거짓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요. 가치는 참 거짓 판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사실과 관련된 사례들, 감염 환자가 없다 얘기 드렸죠. 참 거짓 판별할 수 있고요. 가치와 관련된 파견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니까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 한번 보십시오. 연구 주제 선정, 결과 활용할 때는 사회적 가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 판단, 가치 개입, 우리 교재에는 가치 판단이라고 썼죠. 가치 판단이 요구됨, 즉 가치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할 때는 뭐라고 했나요? 가치가 개입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맞죠? 마지막 가설 설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연구 설계. 이 부분 특히나 여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나 연구 설계하는 이 단계에서도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즉 같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리 나와 있습니다. 윤리,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끝난 후에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익과 안전을 고려 당연한 얘기고요. 마지막,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익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연구 과정,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로 옆에 정리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의 내용 정리 그리고 개념 다시범 통해서 복습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1단원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가장 고난도로 나오는 문제 어떻게 풀까 그 팁 드리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